학교 신문을 빠른 시간 내에 핵심만 추려서 읽어드리는 오늘의 캠퍼스. 단국대학교에서 발간한 단대신문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가장 먼저 대한민국은 갑질공화국이라는 기사를 금유진 기자와 임재욱 수습기자, 그리고 권소영 기자가 정리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랜 기간 갑질에서 비롯된 안타까운 사건이 이어지며 대한민국은 갑질공화국이라는 불명예를 얻었다. 갑질공화국이란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에게 갑질하는 행태가 만연한 대한민국 사회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대한민국은 어쩌다 갑질공화국으로 불리며 갑질의 문화라는 수식어를 붙이게 됐을까? 갑질이란 갑의 행동을 뜻하는 전미사인 질을 붙여 만들어진 신조어다. 갑질의 탄생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선 먼저 갑을의 유래부터 파악해야 한다. 갑을의 어원은 법률 용어에서 파생됐다. 계약상 불특정한 주체를 나열할 때 십간을 순서대로 사용하면서 생긴 말이다. A는 B에게 뭐뭐한다라는 문장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계약서의 모든 이들을 순서대로 갑과 을로 지칭해 작성한 대표적 문장이다. 그러나 계약을 하다 보면 불공평한 상황이 만들어지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 일방적인 거래 거절 혹은 부당 거래를 강제하는 행위 등의 경우를 말한다. 이런 불공정한 관계가 결국 지금의 갑을 관계로 변질한 것이다. 현재 갑을은 단순 거래 관계뿐만 아니라 사장과 직원,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과 같은 상하 종속 관계로 확대됐다. 이렇게 갑질의 개념과 어원을 설명하고 있는 기사는 그렇다면 이런 문화가 우리나라에 왜 생겨나고 확산됐는지를 짚고 있는데요. 그 대목 읽어볼게요. 한국에서 갑질은 재벌들의 전유물이 아닌 광범위한 사회 현상이다. 영남대 허창덕 교수는 계급사회에서 형성된 문화가 존속돼 지금의 사회 현상으로 이어졌다며 한국의 갑질 문화의 원인을 언급했다. 또한 외국과 우리나라의 갑질 문화 차이점을 묻는 말에 미국은 차별 또는 문화적인 것들을 교육적 측면에서 노력해왔지만 우리는 대학 입시에 초점을 맞춰 행동하는 생활 양식이 갑질 문화의 흔적으로 남았다고 답했다. 학번에 따라 선배들의 모든 명령에 따라야 하는 일명 대학동 군기. 대학 내 군기 문제는 다수의 학교에서 지금까지도 일어나고 있을 갑질 문화의 일종이다. 대학생도 갑질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다. 네, 그렇다면 이런 문화를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기사는 제도적 장치 몇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감정노동자 보호법, 그리고 표준 근로계약서 부분 수정을 들고 있고 마무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갑질의 발생 흐름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제도도 중요하지만 현재 우리 사회의 갑질을 없애기 위해 가장 중요한 노력은 바로 개인 차원의 노력이다. 우리 모두 때로는 갑이, 때로는 을이 될 가능성이 있고 모든 사람이 이 같은 입장을 공유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맹자는 출이반이라고 말했다. 자신에게서 나온 것은 자신에게로 돌아간다는 뜻이다. 권위에 취해 악한 행위를 일삼는 갑질 문화가 종식되길 바란다. 자, 이번에는 박수아 기자가 쓴 이방인이란 무엇인가라는 글을 살펴볼게요. 알베르 까뮈의 이방인을 추천하는 글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관습에 얽매여 있다. 무엇이 관습에 둘러싸인 나이고 무엇이 본래의 나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처럼 이방인에서는 근대 사회가 구축해놓은 가치체계에 순응하지 않는 인물을 제시해 관습의 부조리함을 고발하고 있다. 처음 기자가 글을 읽었을 때 그는 사회가 지닌 규칙을 어긴 비윤리적이고 비인간적 존재 같았다. 하지만 그는 그저 다른 사람의 평가나 시선에 상관없이 오직 나 자신으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일 뿐이었다. 부모님의 죽음 앞에서는 배고픈 감정을 느낄 겨를 없이 반드시 눈물을 흘려야 하며 산책하기 좋은 날씨도 우울한 날씨처럼 느껴야만 하는 보통의 사회 속에서 그는 이방인이었다. 이방인을 읽고 기자 스스로가 느낀 점을 소개하면서 책을 직접 읽어보길 권하는 추천사인데요.
왜 이 책이 유명한 고전인지, 왜 꼭 읽어봐야 하는지를 기자의 글을 통해서 좀 더 들어볼게요. 다른 사람들에게 낙인 찍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낙인 찍히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사회가 정해놓은 관습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우리는 왜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가? 나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통념을 벗어난 그의 말과 행동은 우리 사회에서 알게 모르게 강요돼 온 사회적 규범들을 돌아보게 만든다. 우리는 관습적으로 쉽고 편하게 살기 위해 거짓말 정도는 습관적으로 하며 설령 재판에서 실제로 죄를 뉘우치지 않았더라도 감형받기 위해 뉘우친 척을 하기도 한다. 기자는 진실에 대한 열정이 가득하고 진정한 나로 살아가기 위해 죽음도 마다하지 않는 인간을 이방인 속에서 찾을 수 있었다. 이어서 노효정 기자가 쓴 플리바게닝, 거래인가 정의인가라는 기획 기사를 들여다볼게요. 먼저 강력계 형사의 입장에서 플리바게닝을 바라보는 부분이 있는데요. 마약 범죄와 같은 조직 범죄의 경우엔 피고인의 증언이 매우 중요하며 수사에 커다란 열쇠가 된다. 따라서 우리는 플리바게닝을 단순히 검찰과 범죄자 간의 형량 거래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방안으로 봐야 한다. 나는 플리바게닝이 수사와 재판의 효율 향상 및 범죄 심판수 확대라는 대의를 위한 발걸음이라 확신한다. 법과대학 교수의 관점에서 바라본 시선은 어떨까요? 피고의 뉘우침이나 피해자의 선처가 아닌 검찰과의 거래로 형량을 조절하는 플리바게닝을 실시하게 된다면 피해자는 재판 과정에서 더욱 소외될 것이다. 피고인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피고인의 유무죄 여부가 판결나지 않은 상황에서 유죄 및 형량을 협상하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의 입장에선 유죄 인정을 거래하는 것 자체가 상당한 압박일 수 있다. 실제 사례를 재구성했다는 두 가지 상반된 시각을 들어봤는데요. 그럼 기자의 리포팅 내용은 무엇인지 함께 보시죠. 유죄협상제 또는 사정형량 조정제도라고도 불리는 플리바게닝은 검찰 측에서 피고가 유죄를 스스로 인정하거나 다른 범죄자의 범죄 사실을 고하는 대가로 형량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미 미국, 프랑스, 일본 등에서 각기 다른 형태로 채택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실제적 이점과 법리적 실점은 분명히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1년 7월 1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플리바게닝과 유사한 사법협조자 소추 면제 및 형벌 감면제를 의결했다. 이는 피고인의 진술이 여타 범인의 검거에 기여한 때에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안이다. 당시 국민 정서와 맞지 않아 반대 여론에 밀려 현재까지 정식 도입이 유보된 상태지만 관련 논의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네, 다음 기사는 금유진, 박예진 기자가 쓴 기획기사 물건을 보냅니다, 마음을 나눕니다입니다. 아름다운 가게의 기부 현장을 취재한 기사네요. 금전과 물품, 재능, 그리고 소셜 기부까지. 기부의 형태는 점점 다양화되고 있지만 아름다운 가게의 전반적인 기부 활동은 물품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보통 기부를 통해 쌓인 기부품을 재판매하고 이를 통해 얻는 수익은 금전 기부, 취약계층 아이들을 위한 생필품 제공, 의료진 방역 물품 지원 등에 사용된다. 또한 미숙아를 위한 털모자 뜨기나 유명 연예인들의 연탄 나르기 봉사 등도 모두 물품 기부의 다양한 형태 중 하나다. 아름다운 가게 되살림센터를 방문하고 기부 물건들을 정리하는 모습, 자원봉사자들의 이야기를 취재하고 그 과정을 보도한 기사인데요. 이번 취재를 통해 기자가 느낀 점을 읽어보는 것으로 정리할게요. 타인을 위한 선행은 분명한 보람을 준다. 그래서일까? 취재 중 만난 사람들의 얼굴에는 보람이 가득 찬 행복이 묻어 있었다. 일상이 바빠 주변을 돌아보지 못했던 기자는 이번 취재를 통해 일상에서도 손쉽게 나눔을 실천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들의 멋진 얼굴을 담고 싶어졌다. 그래서 당장 집에 돌아와 사놓고 한 번도 입지 않은 옷가지와 물건을 모아본다.
또 여기 모인 마음이 도움이 필요한 곳에 따스한 손길로 전해지도록 세심함을 더한다. 이 물건들이 내 흔적을 담고 세상을 누빈다고 생각하니 결코 아무렇게나 보낼 수는 없겠다. 자, 이번에는 동의대 신문 살펴볼게요. 김나연 기자가 정리한 기획기사. 전체 성범죄 중 25% 차지, 피해에 비해 처벌 수위는 매우 낮아라는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기사가 보이네요. 사이버 성범죄는 인터넷과 SNS 등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말한다. 성적 이미지 조작 및 유포와 성착취, 성적 괴롭힘 등도 포함된다. 전체 성범죄의 4분의 1을 차지할 만큼 규모가 크지만 이에 대한 사람들의 심각성 인지는 부족하다. 가해자 처벌로 사건이 끝나는 오프라인과 달리 온라인은 사건 해결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가해자 측의 신상 조작과 기록 삭제는 쉬운 반면 피해 영상 및 사진은 업로드가 쉽고 동시다발적으로 유포가 이뤄져 추적이 어렵다. 힘들게 가해자를 처벌한다고 해도 영상은 여전히 인터넷 공간을 떠돌아다녀 피해자에게 끊임없는 고통을 준다. 하지만 처벌 수위가 낮고 적극적인 대책이 없어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기사는 지적하고 있는데요. 김나연 기자가 이어서 쓴 성교육의 문제점에 관한 기사, 내용 변화 없는 우리 대학 성교육, 학우들 불만의 목소리커의 일부를 읽어보겠습니다. 독일의 경우 학교에서 가르치는 성교육의 한계를 인식해 전문기관에 분업화시켰다. 일반적인 성지식 전달이 아닌 학생들의 궁금증 해결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년별로 다른 내용으로 교육받으며 처음에는 자신이 어떻게 태어났는지와 사춘기에는 임신과 피임, 자기결정권 등을 배우는 시기다. 학생들의 나이에 맞춰 한 단계씩 같이 성장하는 교육은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잘못된 성관념을 갖지 않게 도와준다. 우리나라는 독일처럼 연령별로 세세하게 구분하여 가르치지 않는다. 교육 방식에 있어서 학생들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어려울 뿐더러 일방적인 주입식 강의는 흥미를 잃게 한다. 성교육은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다. 어느 방법이 맞고 틀렸다고 할 수 없지만 가르침을 받는 학생에 맞추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이론도 중요하지만 알고 싶어하는 내용을 가르치는 것 또한 마찬가지다. 성교육은 성범죄로 골마가고 있는 우리 사회 분위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 부분이다. 기존의 방식을 유지하는 것보다 문제를 느끼고 있는 부분에 대해 실질적인 방법을 가르치는 등 방식의 다양화와 내용 구성 변화가 필요하다. 네, 다음으로 문헌정보학과의 최연주 교수님이 소개하는 책 한국의 마애불을 만나볼까요? 마애불은 자연 바위에 조각된 불상으로 햇볕이 어느 방향에서 비추느냐에 따라 느낌이 다르다. 저자는 마애불의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을 사진에 담으려고 부조와 빛의 조화를 잘 활용해 촬영하고 그 느낌을 글로 묘사했다. 마애불이 가진 의미를 소개함은 물론 멋지게 감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소개 글을 쓴다. 전국에 분포한 수많은 마애불 중에서 생활, 역사, 인생 속 마애불로 나누어 3부로 구성해 총 23개를 소개한다. 비록 짧은 글이지만 교양 및 전공 서적은 물론 삼국유사 등 다양한 사료를 두루 읽고 그 특징과 역사적 의미를 잘 알려준다. 마애불에 대한 소소한 기본 정보는 물론 아름다운 마애불을 볼 수 있는 시간을 상세하게 적어두었다. 네, 전국의 마애불 가이드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하나씩 되짚어보면서 실물을 만나보러 여행을 떠나보는 것도 괜찮겠어요. 네, 자, 이어서 슬기로운 격리생활이라는 재치 있는 소제목이 달린 난 이런 것까지 만들어봤다라는 기사 함께 읽어볼게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집안에서 지내는 일이 많아지면서 잉여 시간을 보내기 위한 다양한 제품들이 인기다. 카페 대신 집에서 음료와 디저트를 즐기는 홈카페 관련 상품이나 온라인 즐길거리를 위한 컴퓨터 게임기 등의 판매량이 꾸준히 늘고 있다.
또한 조용히 집에서 혼자 즐길 수 있는 취미를 찾다 보니 어린 시절 즐겼던 놀이를 다시 찾는 이들도 많다. 가로, 세로 9칸씩 81개의 칸에 1부터 9까지 규칙에 맞게 숫자를 채우는 놀이인 스도쿠나 각각 적혀있는 숫자를 통해 숨겨져 있는 숫자를 예상해 그림을 그리는 네모네모 로직 등 퍼즐 게임도 인기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관련 도서 판매량이 4배 넘게 늘었다고 한다. 유명한 명화의 경우도 화려한 프린트 사진이 아니라 삐뚤빼뚤해도 직접 그려내는 제품들이 등장했다. 명화 그리기는 분할된 그림 각 부분에 적힌 번호에 맞는 색깔의 물감을 칠하는 피퍼 페인팅 방식으로 일종의 색칠놀이에 가깝다. 그림마다 다르긴 하지만 디테일한 표현을 위해서 새끼손톱보다 작은 부분까지 각각의 번호에 맞는 물감을 칠해야 하는 중노동을 견뎌야 한다. 수백 칸을 각각의 색으로 칠하다 보면 어느새 내 손으로 명작 그림을 탄생시키는 희열을 느낄 수 있다. 예전 같으면 그런 걸 왜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던 집콕템들이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인기를 끌고 있다는 소식이죠. 여러분은 어떤 아이템을 경험해 보셨나요? 그 외에 또 어떤 것들이 있을지 기사를 통해서 좀 더 알아보고 관심이 가는 아이템을 골라보면 어떨까요? 아날로그 취미 생활에 관심이 쏠리면서 과거 유행했던 스킬 자수도 주목받고 있다. 달인에 가까운 종이 접기, 코바늘로 수세미 뜨기, 마크라메 등 시간과 공을 들여 만드는 수많은 작품들이 줄을 잇는 가운데 매일 물을 주고 그늘을 피해 지켜봐야 하는 콩나물, 버섯 키우기 등 먹거리 집콕템도 함께 인기다. 네, 오늘은 이렇게 대학신문의 핵심 내용만을 콕콕 집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의 캠퍼스 여기서 정리하고 다음 코너로 이동해서 또 다른 지식과 정보들 만나볼게요.